예, 마이크 테스트 하고요. 현재 시간이 4시입니다. 저희가 4시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좌석이 꽉 차서 뒤에 서 계실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2024년에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가 되고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하는 것들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하셨겠지만 이제는 좀 회복을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조금은 좀 진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단톡방이 열려서 거기에서 500여 분의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시국 선언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물론 어떤 분이 초안은 작성을 했지만 초안의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해서 573명이 시국 선언을 국내에 계신 정치학자가 573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세계에 있는 정치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지를 받아서 2010년 12월 11일 날 세계 정치학자 282명으로 지지 성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톡방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한 번에 시국선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희가 이 논의를 좀 지역에 알려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2월 10일 날 연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별 집단회가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12일 날 지난주죠. 충남대에서 집단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대구에서 경북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23일 날은 서울대에서 집단회가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 저희가 밝히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계엄령 선포가 어떤 의미,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저희가 학자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옆에 지금 학생도 있듯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집단회를 개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엄령과 탄핵이 지금 한국 경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논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불안도 괜찮고 위안도 괜찮고 어떤 거든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패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오른쪽부터 하면 오른쪽이죠. 제 쪽에서 오른쪽은 포스텍에 있는 강명훈 교수님이십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 대학에 있는 안용훈 교수님. 예.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 박찬혁입니다. 예,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엄기용 교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디지스테에 있는 윤지성 교수님. 예, 그 다음에 대구대에 있는 이소영 이소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예. 영남대에 있는 정병기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저희 얼굴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국제정치를 하시는 김석준 교수님도 와 계시고 다수의 학생들도 와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원래 참여하시려고 하는 대구 가톨대의 장우영 교수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6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일단 총평 약 한 5분 이내에 총평을 좀 들어보고요. 그 총평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을 비롯한 여기 청중과 같이 의제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는 계엄령 첫 번째 의제는 계엄령과 탄핵의 의미, 그 다음에 현재 정국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아마도 정치개혁이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정치개혁은 정당과 정치개혁 자체,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왼쪽부터 할까요? 정병 교수님 5분 이내로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5분까지는 예, 5분은 긴 시간이죠. 5분은 긴 시간이지만 뭐 가는 짧은 시간 안에 헌재 인용이
내려져야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다 했지만 당일날도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갔고 이제 후배가 늦은 시간에 카톡인가로 뭐 그런 비슷한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뭐 하나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뭔 또 이상한 내가 술 마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감이 이상해서 혹시 새로운 뭐가 뉴스가 있나 고 TV를 틀어서 알았거든요. 당연히 안 믿었죠. 뭐 저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텐데 요즘 세상에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도 계엄을 2번 겪어봤죠. 이번 말고. 그런데 그때는 워낙에 어린 나이여서 실감이 없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겪었던 전두환 군부 독재의 그런 억압들 그런 거 끔찍한 것을 떠올리니까 그 자체가 실감이 안 났죠. 그럴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지금 뭐 강단에서 볼 때도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죠. 이젠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 내란죄로도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법조계에서 참 안타깝게도 변호사나 뭐 이게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게 적지 않은 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직도 내란죄를 조선시대 영모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게 영모죄죠. 왕이 왕한테 반란을 못 일으킨다니까 영모죄 성립 안 한다는 논리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 없죠.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국민이 대표기관에 난입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총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왕이 없죠. 그런 내란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근데 국민이 대표기관에 난입 없는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2가지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인용되기까지는 뭐 지금 응원봉 집회 같은 그런 열기와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당장은 다음 대선이 치르고 나서라도 쉽지는 않겠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속히 그나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문제들 조속히 제도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사회 대개혁까지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탄핵이 이제 인용된다는 가정이지만 되지 않더라도 이 공론화는 이후에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소영입니다. 정병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라는 그 전제를 살짝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경험한 그런 사회이고 그런 탄핵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감을 비슷하게 두는 그런 경향도 한쪽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을 될 때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과 이번 탄핵의 이유는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에게 또 국민의 대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내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략적 입장을 가지고 나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참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옳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점에서는 이 그 굉장히 어두움이 다시 또
아주 희망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통령이 또 군대가 총부리를 겨누는 그거를 다 같이 목격하고도 이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들이 굉장히 큰 정당이잖아요. 여당이 지금 여당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지금 이 탄핵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발버둥, 그거는 사실은 정당의 그 정략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이 우리 한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정치의 이면에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또 뽑아줄 거다. 그 모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대부분의 그 의원들이 지역구가 TK나 PK니까 어차피 또 뽑아줄 거니까 우리 지역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나아갈 방향이나 또 지금 현재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국민의 대표로서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또는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고 또 분노하고, 이런 분노와 실망을 또 학생들과 또 다른 동료 시민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주 좀 캄캄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제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정병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 우리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구 경북에 주는 함의 예, 잘 새겨들었습니다. 다음에 디지스테이는 윤지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먼저 그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초대를 해주신 엄기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12월 3일 밤부터 그다음에 12월 14일 그 국회에서의 그 탄핵 그 표결이 통과될 때까지 12일 동안 굉장한 혼란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좀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가 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처음에 큰 좌절도 받고 희망도 보긴 했는데, 먼저 좌절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그 이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 그래서 양극화에서 여러분들도 다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서 국회에서의 그런 그 야당, 그러니까 그 이런 분점 정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이 그 입법 권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장관 탄핵,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뭐 아니면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든 이런 일들,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게 그 되면서,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갈등을 이렇게 대화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 교착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냥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게 거의 끝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민주화나 아니면 민주주의 공고화, 뭐 민주화주의 이행론 이런 거를 볼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을 겪다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 이런 방식의 이런 것들이
나름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전된 나름의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행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라틴 아메리카의 대성제 국가에서 나타난 이런 일까지 나타날 정도로 퇴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게 큰 좌절감을 갖다 줬고, 그다음에 뭐 또 논의할 것도 많지만 희망을 본 거는 지난 12일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학자분들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래도 이것이 다행히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 과정, 물론 이게 지금 완전한 상태도 아니고 정리된 상태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했을 때에서 그 방첩사령부나 아니면 특전사나 여기 부대에서 국회에 진입하고 했을 때 그 장병들, 그러니까 에서 79년 12.12나 아니면 5.16 때나 이럴 때 그런 장병들이 했던 행동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이 돼서 이런 시민들의 의식,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안사나 아니면 보안사 그 방첩사령부나 아니면 특전사 이런 예하 부대의 이런 부사관이나 장병들이 제대로 실행을 주저주한 거.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87년 민주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35년, 30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이게 나름대로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 그리고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 뭐 다친 분들은 아마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그런 것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물론 그건 다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7일 그다음 그 집회, 탄핵 그 국회 앞에서 집회나 아니 12월 14일 집회 이런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그 시위 문화, 평화적인 그런 문화라는 걸 보여주면서 좀 이게 폭력으로 물들 수도 있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면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주셔서 아마 제가 담기보다는 같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에 있는 박찬혁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찬혁 학생입니다. 먼저 이렇게 뛰어나신 교수님들 사이에서 발언을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최대한 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계엄 당시 11월 3일 날 이제 시험 기간이고 이제 기말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기말 과제를 하다가 뉴스에서 이제 계엄이 터졌다라는 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에 태어났고, 민주화가 이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상태에서만 쭉 일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거를 역사책,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재 이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발표하면서 다마시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미명 아래 계엄을 하였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나 그런 그런 국회 속에서 과연 반국가 세력이 있을까라는 것에서도 의문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그날 이제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을 철회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결의되었고, 며칠 전에도 다행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사태는 진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기까지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가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까지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뭐 계속 아까 다른 교수님이 하셨다시피 장관 탄핵, 뭐 검사 탄핵, 판사 탄핵으로서 이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마비시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제 아예 행정부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그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압박이 온 게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협치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좀 힘들게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이고, 대우가톨릭대학교의 안용훈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12월 3일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면서 제가 연구하는 게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했던 그 협치, 연립정부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을 때 제가 그 1990년도 혹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까지 신생민주국가 중에 하나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막 볼리비아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나 아니면 대통령의 사임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 민주주의 뭐 이행과 공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에 와서 이제 그때 90년대 대부분 신생민주국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불안을 보면서 서구의 학자들이 대통령제 문제점을 거론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국가들이 2000년대 혹은 2010년대에 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안정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화의 이행 후 그 민주화를 공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2020년대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한국에 있어서 했던 정치 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해오고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는 뭐 우루과이나 어떤 칠레와 같은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지금 현재 정치 제도의 문제를 한번 재고해보고 그다음에 그들 국가들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소수당일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전국을 협치를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왜 이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그건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번 그 집담회에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안영훈 교수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한참 논의 중에 이걸 무슨 마이크 드릴게요. 예, 논의 중에 있는 정치 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포스텍의 강명훈입니다.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맞는 말씀 하셔서 제가 다행히도 맨 마지막이어서 뭐 이 말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영남권 특히 TK에 살아본 게 이제 1년 반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제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제가 정작 교수지만 인사이트는 보통 택시 기사님들한테 구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민심이라잖아요. 근데 딱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윤석열, 아유 화낼만 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됐어. 이걸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선을 넘어갔다. 근데 저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약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여당 하지 말랬으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서는요. 윤석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은 PK가 아니죠. TK 지역에서는 화날만 했다. 화날만 했는데 선을 넘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가장 부닥친 이유고 사실 탄핵 반대파가 나온 것도 저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모두가 헌법적 가치가 위반이 되고 헌법이 유린되는 경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랑 정치인들이 계산이 빨라요. 이 헌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보다는 거기 하나 더 나가서 여기서 탄핵이 되면 윤석열이 물러나면은 권력은 누가 갈 것이고 어떠한 나라가 갈 것인가 거기까지 계산 당파적인 계산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당파적인 계산으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으면 똑같은 뭐 헌법을 유린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당파적인 그 계산이 헌법적 가치 앞에서 우선하는 게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 정국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제도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는 헌법의 시간에서 어느 정도 정치의 시간으로 오는 것 같긴 하는데 이 와중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저는 그 제도도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 개혁 이전에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우리가 지키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계엄령 같은 거는 차라리 저희한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서서 이건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거고 헌법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세계의 많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정착자들이 지적하는 게 있죠.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게 합법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당파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는 조짐들이 보인다는 지적이 사실 4, 5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우리는 물론 당파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당파적인 입장을 추구하되 이게 과연 정당한 당파적인 추구가 아니라 헌법 자체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그걸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거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쁘잖아요. 저희가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쁩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의를 집중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면 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유권자를 대표해서 뭔가 정치를 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소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안 뽑을까요? 민주당 사람 뽑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이렇든 저렇든 자기는 당선될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공천 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대변해서 할까요? 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당선된 이유는 국민을 대변해서 유권자를 대변해서 하라는 정치이지 당을 위해서 하라는 정치 아니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이미 사그러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도 계속 텔레비를 지켜보고 뉴스를 하나하나 챙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그러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지역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가도 되는 정치가 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2025년 언젠가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과연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나올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탄핵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탄핵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정도 어떻게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판결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집담회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담회를 꾸준히 전개를 하고 많은 목소리가 들려야 정치인들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각성을 해서 저희들의 국민의 의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겨우실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일단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모아서 4가지 의제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계엄령과 탄핵의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국내적인 정치 측면에서 저희가 민주화를 1987년부터 왔던 경제 민주주의의 공과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탄핵이나 계엄령이 저희들 경제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외교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기는 외교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서 외교에 대한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서 강명훈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어떤 여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뉴스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뭐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분위기가 이런데 어떻게 지금 막년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년회, 예, 송년회 해야 될 시간인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요. 뭐 환율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국가적인 신인도가 많이 상실이 됐다는 거죠. 국가적인 아니 이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예. 자기들끼리 정치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엄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뭐 경제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뭐 이상한 유튜버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친일 발언을 하고 뭐 그런 미국인 유튜버가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이 되는 순간 자기 유튜브를 다 지우고 그냥 무섭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무서운 계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 그게 언제든지 실행될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여기다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예산안도 타결되는데 이미 그것도 이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통과한 사람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그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이런 게 다 올 스톱인 거예요. 그 최종 결정권자가 지금 없잖아요. 예,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 권한대행 있으면 뭐 지금 계속 소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경제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대학 내에서도 그냥 난리가 났죠. 예. 무슨 프로젝트가 나오고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올 스톱이 된 거예요. 대학 안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뭐 사실 경제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 충족적인, 자기 실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기도 하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이 뭐가 안 될 거야 하면 거기에 그 예측에 맞춰가지고 소비를 줄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그 예측이 진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한 나라에서 정치의 안정을 기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했다가 지금 직무정지에 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거고 뭐 예측하는 대로 지금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렇게 실제로 민생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 다 그러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랑도 살짝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우리의 이제 최대 수출 시장이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죠.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 패스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대장이 없잖아요. 예. 지금 국무총리랑 얘기를 해서 뭘 해요? 예.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차피 바뀔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세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지난달에 뭐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먼저 트럼프 찾아가가지고 아유 그러지 마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사바사바하고 우리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런 지금 아주 엄중한 시국에 이런 외교
수장으로서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그 영업사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경고했듯이 야 이거 한국이 딱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한국한테 뭐 보여주기로 여러 가지 뭐 높은 관세를 때리고 여러 가지 보호 무역 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당하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좀 미국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보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수출에 아주 기대고 있는 경제에서는 이것도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경제적인 것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장밋빛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야겠죠. 여기 청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받아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시다가 반론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굳이 반론의 역할을 한다면 실생활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탄핵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렇다면 경제에도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당장 월급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겠죠. 당장 어제까지는 뭐 1억 원 받다가 갑자기 탄핵이 지나가서 5천만 원 뭐 이렇게 확 줄거나 이런 거는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의 충격이 그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거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로 느낄 수 있겠다고 하면은 이제 장바구니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파급이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불황이고 기업들이 힘들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의 효과는 그나마 잘해도 그거를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그냥 하방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순간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지갑 닫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조금 예전에 비해서 탄핵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에 바로 지갑을 닫지는 않았지만 올해를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지갑을 닫는 소비를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싼 걸 찾기 시작하고 이거 사지 말자 이렇게 있다면 그러한 경향이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딱 끊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쓰려는 심리,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기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투자를 줄이려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에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은 지금 그 학생들 일자리는 보통 언제 오픈되나요? 잡마켓은 뭐라 그러지? 채용 시장은 언제쯤 열려요? 모르나? 아무도 모르네. 하반기가 지금 아닌가요? 지난 건가요?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채용 시장이 제대로 열릴까?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를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할 때는 안 열거든요. 그렇다면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안 열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그때 가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명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경제는 이 탄핵과 계엄과 관련 없이 그 이전부터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우리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트럼프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한 이제 불안정성,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또 우리 경제도 불황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주식 시장도 완전히 가라앉고 외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떠나고 신규 투자도 줄어들고 하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는 이제 기업도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소비라고 하는 건 소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적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경제 자체가 너무 심하게 위축되면서 불확실성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한마디만 보태면,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뭐 여기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거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한국 지금 환율이 제일 최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된 거는 일단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이 국내 불안정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보류를 하고 한국에 주식 투자했던 거를 빼고 그러면서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건데 환율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가. 최근에 혹시 유가 여기 운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다른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닌데 한국의 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은 유가가 그 교통수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전반적인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도 다 비닐하우스에서 석유를 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외 원자재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수입해서 오는데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황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을 굴리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공이 굴리기 멈추면 모든 분야가 다 멈추고 그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충격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그 이성윤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 경제 굉장히 그래서 계속 안 좋다, 성장률 낮고 위험하다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런 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약간 붕 뜨는 것도 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 탄핵은 그리고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것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 통합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협조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저희 지금 군이 통합 신공항 만들고 있는 것들 뭐 그다음에 저희가 뭐 소위 학교 차원에서 보면 글로컬이나 와이즈라고 하는 지역 사업들 여기 다 관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엄령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장학금에도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다 모든 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 계엄령과 탄핵이 또는 내년 그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얘기하실 분들 있으시면 뭐 경제 얘기를 조금 보태자면 안 들려요? 예. 경제의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가 파업이나 시위를 하면은 종종 손해가 얼마니 뭐 이런 기업 이용까지 계산해서 신문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이 철모도 그거 뭐 보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한다는데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어가면서 저 비상계엄 선포하고 법원의 율창도 깨고 법원이란다 국회의사당의 율창도 깨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고 뭐까지 나가서 시위와 집회를 참여하고 하는데 그 기업 직접적인 기업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일 거예요. 이런 것 좀 계산해가지고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경제적인 아주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엄령과 탄핵의 의미와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큰 고비가 있을 때마다 크게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큰 도약의 한 도전이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죠. 집회 시위 양상도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것이 또 더 이제 해석해나가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정치 위기, 제가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계엄 일어나고 탄핵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탄핵이 계엄이 실패하고 또 탄핵이 되면 이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분단 상황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사회적 혼란 일어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 기자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니까 대신해서 질문했겠죠. 근데 저는 거꾸로 우리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큰 위기가 사회 혼란 때문에 일어난 적이 있나요? 총파업을 할 때도 그게 뭐 북한이 내려온다든가 위험만 있어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적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경제 대혼란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어떤 큰 정치적 위기가 일어났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사회적 혼란 때문에 그런 일이 사회적 국가적 혼란은 오히려 사회적 국가적 혼란 정치 위기 이런 것은 전 정치 지도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비정규직으로 잠시 동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거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고위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을 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죠. 큰 정치적 위기에 처했죠. 그 국가적 혼란이 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정치적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뭐 생업까지도 때로는 포기하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내면서까지 그걸 막으려 나선 거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솔직히 한쪽 측면에서 기분 나빴던 게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나도 운동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이 내 시간을 좀 뺏어 먹네 지금. 그래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희 학교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까지 그렇고 뭐 참담한 심정이죠. 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저희가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과 계엄령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일 사실 학교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과연 글로컬과 와이즈가 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대학들이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저희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와이즈하고 글로컬 같은 경우는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수장이 없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은 사업을 하신 이소영 교수님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학교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어제 이제 한참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너무 큰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뭐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지역 대학들을 그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미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대학들이 크게 명운을 걸고 있고 특히 지방이라고 하는 한국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직면한 그 인구 감소의 문제점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윤석열 정부의 그 계획과 궤를 같이 해서 지금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막연하지만 아마도 구체화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이제 더 큰 거는 우리 이 지역이 저는 이제 과연 이렇게 큰 정말 사회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이제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시점에 우리 지역도 과연 그럴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걸 계기로 발빠르게 굉장히 급하게 이 대선 가도를 이제를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점 같은 거, 지역사회 이슈 같은 것은 사실은 좀 다시 뒷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 사회가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환골탈퇴해보자 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우려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미리 왜 예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정치를 이제 이번 사건을 정치적 어떤 계산 그리고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양극화된 정치의 아주 정점에서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고 다시 우리 정치를 다시 추락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다양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좀 대선도 뭐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소통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예, 저도 그 이소영 교수님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냥 저도 이제 TK 주민으로서 아니 솔직히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지금 벌써 언론에서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양극화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터넷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역시 대구는 내란의 도시냐 뭐 이런 식. 근데 저는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여기 대구 북구의 뭐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건 탄핵이 맞지만 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탄핵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포스트를 봤거든요. 뭐 나름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고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긴 맞는데 이거 던지면 첫 번째는 지역 사람들이 이거 던지면 나를 그냥 안 찍어줄 거다. 나는 또 이 지역 사람들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들 말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데 제가 집중해서 본 거는요. 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타협하고 좀 양보하고 조정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인 거예요. 무조건 이제. 대구 아니면은 경북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을 이렇게 뽑아주는 그냥 무조건 뽑아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차라리 없는 게 나. 적인 거고 그럼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그런 당리당략에 넘어서 가지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이라는 건 다 반대야. 이런 식의 당리당략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악마화된 그 시선이 너무 강해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좀 뭐 여기까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뭐 후퇴했다, 퇴행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엄이 오기 전까지 이제 한국 정치에서 국회 안에서 이제 협치와 토론이 안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탄핵이 이루어져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협치와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은 과연 이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냥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한국 민주주의가 뭐 다시 발전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뭐 민주화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절차들은 계속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도적 측면에선 공고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내부적인 안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들 지금 그 이 탄핵과 관련돼서 문제점으로서 한국 정치에서의 협치의 부재 이런 걸 많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인들한테 대한 어떤 호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꼭 수행해야 될 어떤 소명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협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두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두 정당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신생민주국가에서의 사례들을 보면 한 국회 의석률로 그 측정한 유효 정당수를 보면 한 4에서 6 정도의 정당이 있어야지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령 대통령의 정당이 소수 정당일 때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그 유효 정당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2.3에서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정당이 거의 권력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이 소수당일 때 야당에게 협치를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거국내각 같은 그런 거를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두 정당이 경쟁하면서 누군가가 전체 권력을 다 장악하느냐의 지금 그런 게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협치의 부재를 정치인들의 뭐 양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돌려서 그러니까 어떤 계몽하게 하는 그런 걸로서는 우리 현재 한국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간이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온한 시기에 서로 두 정당이 어느 정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의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에서 각 정당이 자신들의 어떤 정리정략에 대한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워낙 이제 이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당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정당들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라는 어떤 매개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노력을 할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계엄과 이런 탄핵 국면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한국의 현재 어떤 협치의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현 상황이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행태를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와 행태, 제도와 행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뭐 그쪽으로 논문을 쓰신 유정 교수님 한마디 하시는 것도 예, 마이크. 예. 네. 뭐이 제도 개혁도 오늘 이 토론의 주제에 있어서 저는 뭐 나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 제도 개혁도 중요합니다. 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한 인센티브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국회 선진화법, 국회의원들의 행태 그 이전에 여러분 뭐 동물국회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결 다수결을 막으려고 할 때 국회 그 본회의장 문 막고 그다음에 의사단장 점거하고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래서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인센티브 생동한 인센티브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질문하신 청중분의 저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게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도 개혁을 헌법 개정을 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한다. 의원 내각제로 바꾸느냐, 의원 집정제로 바꾸느냐, 아니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느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를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 그 선거제도 개혁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인센티브라는 걸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도만 바꾸는 게 그게 이 나라에서는 그 맞았던 제도가 다른 나라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실패했던 제도가 이 나라 새로운 나라에 도입했을 때는 또 잘 정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그다음에 이런 권력구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나 아니면 그 나라의 그런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토양이랑 잘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로 바꾸면 내각제 다 세상 모든 일이 장점 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그냥 권력 구조 뚝딱뚝딱 해서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딱 적용돼서 그런 효과가 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2020년에 도입된 그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워낙은 좋은 의도로 비례대표제를 늘리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그 문제가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의도했던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결과로 또 나타나듯이 그런 걸 하려면 특히 헌법 같은 거 권력구조 개편을 헌법을 바꾸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뚝딱뚝딱 내각제로 바꾸자 뚝딱뚝딱 그냥 중임제로 해서 선거제도 저기 국회의원 선거제랑 일시 맞추자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논의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걸 할 때 단순히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정치 문화 이런 것도 맞느냐라는 것도 세밀하게 고려를 하고 많은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과연 단기간에 논의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거대로의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제도 개혁을 꺼내는 순간 이건 사실 어느 정파의 논리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작아지니까 여론이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기 한국에 온 게 2006년에 왔는데 그때도 제도개혁 얘기가 있었어요.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꺼내기도 뭐하고 안 꺼내기도 뭐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사실 제도개혁 넘어갔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 뭐 제도개혁 얘기는 많죠. 꺼내자 말자 얘기가 있고 꺼냈을 때 뭐 의원내각제로 가자 아니면 뭐 분권형으로 가자 아니면 현재 대통령제 안에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픈을 해서 일단은 논의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예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 제도 개혁 자체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은 과연 이게 다른 국가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또 한국에 이걸 도입했을 때 실패할 거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정치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좀 염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개혁을 한국 전체에서 먼저 하기보다는 각 지방별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실험해보는 거를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를 좀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 이제 뭐 지방 자치가 또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 한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조금 더 권한을 줘서 지방 정부 이제 구성 형태 같은 거를 조금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런 여러 정부 형태를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 전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섣부르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얘기를 하네요. 혹시 뭐 더 하실 의견? 예. 지금 저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각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 형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내각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결정권이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방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지방 중앙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국 지역이라는 말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방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적인 정치에 그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방이라는 말이 뭐 법원이나 경찰청 같은 데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 해서 이것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용어들은 중앙의 변두리를 얘기하거든요. 지방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대학진흥법인가 거기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외의 다른 지역을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쓰지만 대부분은 지방이라는 것을 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걸 지역이라는 말로 순화시켜서 전국 정부와 지역 정부 그래 지역 정부라고 해야 서울시도 지역 정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에 들어가죠. 지방이라 하면 서울은 안 들어가잖아요. 경기도도 안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뭐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국 지역이라는 말을 그부터 써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현대 특히 최근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자꾸 드러나니까 지방 지역 자치 분권 이것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것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 보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주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권자이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의 집단적인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양원제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다수대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소선거구제니까 자기가 전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주민을 대변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선서할 때 양심과 자유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돼 있어요.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구와 다수대표제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전국구인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대변하고 지역구인 다수대표제 의원은 지역을 대변합니까? 말이 안 되죠. 국회라는 것은 제1의회,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위헌적인 소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제2의회가 있어야 돼요. 지역과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구성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래서 양원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 제도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상계엄이 만약에 정말 재수 없는 가정을 하면 성공했다면은 중앙 집권은 더 강해졌겠죠. 독재국가가 돼가지고. 그러면 지역 이슈는 사라집니다. 탄핵이 인용이 이제 되겠죠. 될 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염려는 이게 계속 지금 제도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전국적인 사안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각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치분권 이슈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사람들 관심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논의가 커진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중앙에서 소위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거든요. 권력을 두 개로 나눌지 아니면 삼권 분립, 현재가 삼권 분립을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지에 대한 것인데, 정명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단일형 국가 중앙 정부가 하는 데잖아요. 근데 연방형으로 바꾸자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예. 예, 정병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방 분권의 그 확실한 확보 이런 거의 중요성은 100분, 10분 공감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다시 제도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또 다음 대선에 누가 유리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안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협치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한 발자국만 더 나가는 거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 해가지고 다당제를 한번 해보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했지만 다시 위성정당이 생기고 막 이런 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방향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일지 아니면 내각 책임제로 전환하는 것일지, 그런 거는 어떤 거 하나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개혁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런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믿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여당이, 굉장히 큰 여당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계산 앞에서 사실 좀 실망스럽고 분노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 공천 과정에 지도부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영향력도 여전히, 또는 다른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영향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 내에서 한 번의 배신자로 내가 찍히는 순간 내 공천을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동천만 받으면 TK나 PK 와서 내가 당선이 되는데 공천을 못 받을까 봐 겁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천의 진짜 버텀업 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공천의 민주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당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지속적으로 또 지도부에 끌려가는 그런 정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로서 특별 이제 검사로서 특검으로 그걸 이끌면서 굉장히 강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도한 구석도 있다시피 할 정도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국민들의
쉽게 인기를 얻고 결국은 우리 정치가 단 한 번도 정치라고는 해보지 못한 사람, 평생을 검찰에만 있었던 수사와 기소만 했던 그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달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가 만들어 온 거는 맞지만 그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더 강화시킨 것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력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이렇게 맡기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몇 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제 그렇게 힘을 강하게 가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가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을 견제하는 구조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섹터가 바로 영역이 바로 검찰 또는 뭐 국정원 또는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입니다. 권력기관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제대로 그런 권력 감시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든 또는 뭐 내각 책임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총리라도 이 권력 사정기관을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연계가 있고 네트워크만 있으면은 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권력이 확장되는 감시 권력이 없이 감시 체제가 없이 확장될 수 있는 권력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 요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는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은 사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야 뭐 작대기만 꽂아도 공천되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 안에서 정당에서 찍으면 그만이니까. 최근에 뭐 낙하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저희가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검찰 개혁을 지금 뭐 중앙에서 얘기하지만 지방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국세청이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제일 무섭고 이런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저희가 정치학자 차원에서는 뭐 권력구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보다는 공천제도를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언스한테 완전히 질문을 넘겨서 한 10분 정도는 혹시 여기 기자분도 계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 공천은 다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신가? 이분도 하시겠죠? 예.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 이거 칼럼에도 썼는데 저는 그 소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유권자가 직접 찍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여론조사를 갖고서 공천을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도 나왔고 여론조사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미국과 같이 유권자가 직접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이 공천이고 본선에 대한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직접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당은 배서만 하는 걸로, 인도스먼트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MBC의 권현수 기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역에서 어떤 공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고요. 뭐 제 생각에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 국힘에 있어서의 정당 후보로 500명이 딱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유권자가 직접 개입을 하든지 오픈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유권자가 국힘의 정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500명한테 투표를 한 다음에 다수를 얻은 한 사람이 정당 후보로 수성갑 지역구의 후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후보로 1등을 한 후보가 뭐 범죄 경력이나 아주 뭐 이상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정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배서만 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곧 공천이고 단선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유권자 모두가 개입을 해서 그냥 투표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추가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오픈 프라이머리 단점이 있을 수 물론 있죠. 첫 번째는 비용이 듭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직자 이점이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 아무리 네트워크가 많고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직자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인기 영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 같은 사람이나 포퓰리즘에서 많이 뭐 퍼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당선되는 그런 포퓰리즘의 문제, 인기 영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당의 후보는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를 안 봐도 공천 받으면 되니까. 즉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정당 지도부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지 유권자의 눈치를 안 봐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이고 그게 아마 이소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점이 있지만 지금의 가장 큰 단점이 유권자를 보지 않고 당선될 수 있는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뭐 학자적인 생각에서는 비용 문제, 현직자 이점, 그 다음에 인기 영합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들 예, 거기에 잠깐 더하면요. 아까 권현수 기자님 질문처럼 이게 이제 직접 유권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뽑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엄경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지금 정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미국하고 조금 다른 우리의 정치의 현실에서는 실제 대부분의 그 유권자들은 무관심하고 지역 이제 출마한 그런 예비 후보자들이 온통 동원을 해온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전화도 그렇게 동원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유권자 참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정당이 그 지역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당의 안에서만 공천받는 데만 계속해서 이제 주력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제야말로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정당 자체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동원만으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정당이 지역 사회에서 이 정치적 참여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 그냥 전략 공천을 해대고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우수한 그런 그러니까 의원이라도 현직 의원이라도 중앙 정당 지도부에 잘못 보이면은 그냥 바로 물갈이를 해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전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중앙 정치부에 또 잘 보이면은 바로 내려꽂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 손으로 실질적으로 후보부터 뽑아보는 그런 실험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앙 정치만 가지고 실험을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붐업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정치가 활발해져야 중앙의 그런 이런 행사까지도 다 유권자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정치의 그 어떤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혹시 지금 예. 누구? 예. 예, 하시죠. 예. 괜찮으시면은 지금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생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처럼 이제 지역에서도 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선거에서는 이제 또 중앙당의 그런 영향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봐서 어떻게 저기 잘 보여야지 내가 공천을 받을까 하는 게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논의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좀 중앙 정당과는 독립적인 그 지방 정당이 조금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그 지방 정당들이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제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먼저 공천 문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엄기영 교수님, 이소연 선생님 말씀처럼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찬성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현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퓰리즘적인 문제라든가 인지도가 크게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부제로 가야죠. 한 명을 뽑을 때 더 크게 작용하니까 명부제로 가려면 그러니까 어차피 비례대표제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제를 해서 유권자가 참여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반론을 제기할 때 정당이 그러면 정당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럼 당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오픈해버리면. 근데 요즘은 유럽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른바 다변 소속 정당의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당원과 비당원, 유권자와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유권자의 개방하는 문제가 논리적이나 학술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고요. 지역 정당 활성화를 이소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학생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역 정당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법상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의 5개 광역시도에 지구당을 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만 전국 정당의 설립 허가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 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이 불가능하죠. 우리보다 정치가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지역 정당을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역 정당이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해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을 허용해야 되죠. 전국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또 지역 정당이 때로는 전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복수 정당 가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 정당 가입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벌금도 100만 원 이하로 그게 이제 걸리면 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폐지해야죠. 정당에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왜 그 법으로 정합니까? 그건 자유지. 정당이 나는 저쪽 정당에 있는 사람을 우리 당은 안 받을 거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이 정체성이 옛날처럼
한 정치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환경 문제는 나는 녹색당 여기가 좋아. 나머지 경제 문제는 뭐 민주당이 좋다, 국민의힘이 좋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정치를 지금 표도 두 개인데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복수정당 가입도 허용이 돼야 되고 비례대표제도 좀 더 확대가 이제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당 왜 굳이 정당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무소속 말고요. 저는 노동조합이든 동창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권자 무슨 모임이라는 형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연합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위성정당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꼭 개인 무소속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단체들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치의 다양성을 저는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정당에게만 특권을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정당이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 대변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대의민주주의 한계와도 결부돼 있죠. 그런 다양성도 좀 더 시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치학자들이 공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뭐 아주 디테일한 거는 모르겠지만 특히 대구 경북에 있어서 현재의 공천제도 문제점은 아마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진짜 뭐 특히 국민의힘이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공천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에서 그들이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 정치 개혁, 제도 개혁에 대한 진심이라면 공천제도를 먼저 이야기하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 32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이 2분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마무리하겠지만 저희들이 집담회를 한 목적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여기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집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분들께서 시청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언론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내년 언젠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민의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집담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끊도록 하겠습니다.